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11주차에 이어서 심리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장애는 원인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심리장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심리장애를 앓고 있는 대상자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질환에 대한 심리장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이제 복습 겸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밀폐된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높은 장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를 일으키지 않지만 나에게 이제 공포가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공포증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광장 공포증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돼 있고 혼잡한 장소 이런 것들에 이제 접해져 있을 때, 그런데 그런 장소에 갈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광장 공포증이라고까지 이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공포증, 사회 불안장, 사회 공포증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 귀가 빨개진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는 뭐 불안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불안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사회 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대 공포증이 있었고, 뭐 발표 불안, 뭐 데이트 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공황장애라고 하는 건, 이건 조금 정도가 더 심한 거죠. 패닉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갑작스러운 이제 그런 불안 발작인데, 이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죽을 것 같은 느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느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임상에서 근무를 할 때 응급실에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태로 와요. 막 숨도 막 헐떡헐떡 쉬고, 숨도 제대로 된 호흡 양상을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계항진, 이제 그 맥박, 이렇게 이제 뛰는 맥박 있잖아요. 심장 맥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심장의 수축하고 이런 것들이 말초혈관에 전해지는 게, 그게 이제 맥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계항진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불안도가 극에 달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심장 관련된 감각, 호흡곤란, 발한, 땀이 막 머리부터 해서 손에 막 그 땀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심장의 쿵쾅거림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팔피테이션, 심계항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간호학에는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배우면, 그때는 심장의 쿵쾅거림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는 심계항진, 팔피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죽을 것 같다,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코티졸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 코티졸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에서 이제 그 혈액 채취를 해서 코티졸 레벨을 보면 정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공황장애, 공황 발작일 때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즉각적인 이런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대상자가 굉장히 불안도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를 넘기 때문에 이제 빠른 그런 처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전부 만사가 다 불안한 게 이제 범불안 장애입니다. 그럼 이제 불안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물 먹다 목이 막혀 죽지 않을까, 펜 들고 있다 펜에 찔려 죽지 않을까, 이런 이유 없이 이런 불안들이 지속되는 거, 이게 범불안 장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레벨이 높아 있는 상태이고 걱정, 걱정단지, 이렇게 한 보따리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범불안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장애 원인들이 있을 텐데, 불안장애 원인은 이제 우리 책에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 가지인가? 심리학적인 관점, 생물학적인 관점, 심리사회적 관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행동주의에서 왓슨의 실험에서 아기가 털 있는 그 하얀색 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막 굉장한 소리를 들려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공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특히 행동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공포증은 아동기에 습득된 그런 두려움이 조건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극에 대한 회피, 이런 것들은 불안 감소, 그런 두려운 자극을 피하게 되면 불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잘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은 이제 관찰학습, 다른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많이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습득하는 과정, 문화적으로 저거는 굉장히 두려운 거야. 저 신당에 들어가면 큰일 나 라고 어렸을 때부터 들은 사람이라면 그 신당 주변에 가면 나도 모르게 뒤에 귀신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찰학습에 의해서 그런 습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불안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사례가 하나 나와 있네요. 부모가 쥐, 피, 먼지 이런 걸 보고 소름 끼친다고 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몸서리를 친다. 그러면 얘한테는 이게 특별한 자극이 아닐 수 있어요. 여태까지 경험한 거는 이제 뉴트럴한 자극인데, 중립적인 자극이 되는 건데, 이걸 볼 때마다 이제 엄마가 막 소리를 깨 지른다든지, 아니면 막 소름 끼친다고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애기가 그걸 그대로 저런 걸 보면 저런 표정을 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학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불안장애 원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쌍생아 연구가 이런 걸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쌍생아 연구에서 특히 일란성 쌍생아일 때 둘이가 이제 같이 이게 경험하는 바가 더 높더라, 이제 이런 건데, 유전적인 요인은 이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뭐 조현병이라든지 기분장애 이런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유전적으로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이 유전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일란성 쌍생아를 낳았는데 어떤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떨어뜨려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 생활 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전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은 이쪽에서 같이 자라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리사회적 관점,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 다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는 게 가장 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물학적 불균형은 공황 발작 초기 공황장애에서 발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발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점점 더 커지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여태까지 어떤 대처 기전을 써도 회복하지 못했어 라고 학습이 된다고 하면, 심리사회적으로 학습이 된다고 하면 그것들이 다 함께 뭉쳐져서 이 불안장애를 유발한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은 조금 그 불안장애라고는 조금 다르죠.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 장애로, 심리장애로 일컬어지는 건데, 대표적인 이제 강박장애라고 있어요. 여기 줄여서
OCD라고 하거든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앞에 뒤에 디스오더 붙는 것들은 그 정신과 질환에서 끝에 D는 많이 붙어요. ADHD는 뭐라고? 어텐션이 데피시되고 하이퍼 액티비티가 있는 디지즈. 그래서 ADHD라고 하는 건데 강박장애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비합리적이고 통제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 반복적이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사고나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강박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함으로써 불안이 줄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을 계속 씻어야지만 불안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처음에 예를 들어 이제 손 씻는 강박이 있다고 하면 손을 너무 씻어서 막 여기가 다 까지고 물집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계속 막 20분씩 막 이렇게 씻어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못하게 하게 되면 불안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손 씻는 것들을 허용을 해주죠. 이제 초기에 입원하고 초기에는 어느 정도는 그 강박 행동, 강박 사고 이런 것들 좀 허용을 해 주어야 초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을 결국은 이 강박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유기체에 살려고 하는 힘인 거죠. 그래서 대상자들은 여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강박 장애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강박성은 있지만 이게 일상생활 무슨 장애라고 붙으려면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우리가 그걸 강박 장애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사례를 이제 들어본다면 자려고 이렇게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욕실에 있는 신발을 이렇게 똑바로 안 놓은 것 같아요. 가서 확인하고 와. 그리고 다시 잠을 자. 이 정도는 수면에 좀 방해를 주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심해져서 분명히 내가 지금 신발을 바르게 놓고 있는 걸 확인하고 왔는데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가서 보고 와.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밤 동안에 이거 그 신발 확인하느라고 잠을 못 자. 그러면 그 다음날 학교 생활이나 또는 직장 생활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심해지면 강박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약속 시간을 잘 못 맞춰요. 이 강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나오다가 창문을 안 잠근 것 같아. 나왔는데 가스불 안 잠근 것 같아. 나왔는데 침대 위 정리를 안 한 것 같아. 계속 들락날락 하느라고 약속 시간을 제때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게 OCD,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한 사례죠. 강박장애를 겪는 16세 소년은 머릿속 숫자들이 자꾸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불평을 했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특정한 숫자만 보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오멘에 나오는 666만 보면 계속 그게 자극이 된다든지 뭐 떠올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13일의 금요일이라든지 숫자 우리는 왜 빨간 그 아라비아 숫자 4가 사실 관련이 없는데 숫자 4만 보면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든지 실제로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뭐든지 4번에 걸리면 5번을 해요. 그리고 4번이 안 걸리게 하든지 3번만 하든지 5번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학교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장애라고까지 붙이지는 않는다. 강박적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벽돌 같은 거 이렇게 밟을 때, 보도블록 밟을 때, 횡단보도 건널 때 무조건 까만 걸 밟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강박적 성향의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강박 장애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장 장애는 홀딩스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 저장 자꾸 뭘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 TV에 그런 거 가끔 본 적 있어요. 방에다가 온갖 잡동사니를 다 갖다가 쌓아놓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무조건 다 집안에다 갖다 들여다 놓는 거예요. 그게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물건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홀딩스 디지즈라고 해서 저장장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이형성 장애, 신체 이형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계속 이렇게 만지면서 머리카락 뜯는 사람 있죠. 발모광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뜯기, 계속 이렇게 손톱 주변을 막 이렇게 뜯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강박 장애. 결국은 이걸 하는 이유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유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상자를 괴롭히는 그런 심리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PTSD라고 들어봤어요. 외상 후, 그러니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래서 PTSD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체적인 특성들이 나타나요. 손에 땀이 막 난다든지, 심장이 막 빨리 뛴다든지, 이런 거, 호흡을 좀 가빠진다든지, 그걸 경험하고 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다리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는 걸 내가 봤어. 그걸 봤고 본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자꾸 그게 떠올라서, 그걸 플래시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자꾸 떠올라서 그런 외상적인 경험 때문에 이제 불안이 유발이 되고, 그리고 무력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거, 포스트 트라우마틱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연재해, 갑자기 뭐 홍수가 났다든지,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누가 이렇게 막 맞아서 피를 막 철철 흘리는 걸 봤다든지, 죽음을 이제 직접 목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근무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처음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은 살려나가는 애기들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살리지 못하는 애기들도 있죠. 워낙 고위험 신생아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나도 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라 이제 그 DCMP라고 해서 심장 근육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애기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심장이 근육이 이제 이렇게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이걸 해야 심장 근육이, 이걸 해야 혈액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천적으로 심장 근육이 늘어져 있는 이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애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고 그 막 죽기 전에 이제 CPR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애기들은 작기 때문에 CPR 할 때 막 그 이렇게 우리가 깍지 껴서 이렇게 하는 그런 CPR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세워서 누른다든지, 이렇게 CPR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애기가 살지 못했어요. 그걸 이제 처음 이제 경험한 거죠. 방근무할 때 이제 처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음, 밤근무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게 며칠을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그 아기가 이제 이렇게 사이ano시, 그 입술이 파래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하거나 어떤 감정의 동요가 생기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때는 나도 이제 20대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그런 걸 처음 경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 PTSD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막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게 간호사는 어쨌든 대상자를 케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울고 있는 건 나중에 해라. 우는 건 나중에 해라. 빨리 이제 이거 라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갈 수 있게 영안실로 갈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업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네요. 벌써 한 20년이 지난 기억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PTSD라고 하는 거는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직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몇 년 또는 몇 개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외상성 경험이 있을 때는 이것을 충분히 다 끄집어내서 충분히 다 이렇게 말로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그런 가지고 있는 지지 자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되지 않은 PTSD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괴롭히게 되죠. 그런 것들 외상성 경험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요거는 이제 PTSD처럼 외상 사건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불안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PTSD가 외상 경험 후 6개월 이후에도 발생되기도 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비해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 보통 이제 2일에서 4주까지 지속되는 이런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걸 보고 있습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하는 거는 고유한 성격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면 성격이 하나 그러니까 그 고유한 성격이 하나 대부분은 가지고 있죠. 네, 각각의 독특한 캐릭터가 성격이 두 가지 이상 한 인물 안에 두 가지 인격이 자리하고 있는 걸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정체성일 때 경험했던 거는 이 정체성일 때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리성 정체성 장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거, 암네지아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없는 거, 기억 상실증인데 이때는 갑자기 어떤 중요한 정보, 그런 중요한 정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장애이면서 기질적인 장애, 심리적인 장애이지만 이걸 기질적인 장애라고 하는 것은 뇌의 일부분이 뭐 회백질이 손상이 됐다든지 뭐 백질이 이렇게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장애라는 거예요. 해리 장애는 일반적인 예를 여기에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 전쟁 아주 기억하기 끔찍한 이런 상황 그런 경우에는 그 사건이 있었던 일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그 이전에 있던 기억이 싹 다 없어진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해리성 기억 상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인증, 비현실감 장애 이런 거 있는데 2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디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이 아닌 거,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분리돼 디퍼스널리제이션,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2인증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가 전부 다 비현실적이라는 이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2인증이나 비현실감 장애 이런 것을 앓게 되면 사회생활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입원은 사실 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과 겹쳐졌을 때 이게 먼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것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같은 다른 장애가 있을 때 더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해리장애 원인을 보면 이제 그 불안이라든지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안을 유발하는 그런 기억들이기 때문에 나쁜 기억이나 불안하게 되는 이런 기억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학습해서 이런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학습 이론과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이제 그 사이코 다이나믹한 쪽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 그런 충격적인 기억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불안하죠,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마음에 두지 않도록 무의식으로 내려보내는 이제 전의식이나 의식 수준에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이걸 이제 의식 수준으로 밀어버리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다. 해리장애가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체장애 신체 증상 이것과 관련된 장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질병불안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전환 장애가 있고 신체화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나눠 볼 수 있는데 질병불안 장애라고 하는 거는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그 질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신체 질환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계속 그 왼쪽 옆구리가 아파요. 왼쪽 옆구리가 아픈 건 뭐 신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척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픈 원인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척추 MRI도 찍어보고 뭐 신장 콩팥도 사진도 찍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다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 조직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이것 때문에 허리가 나는 분명히 아프다라고 이제 그 본인이 신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체 이게 언제 더 심해지냐면 낮에는 다른 그런 주위 자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밤에는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밤에 자신의 신체 감각에 특별히 더 몰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는 검사 결과와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가 질병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환장애라고 하는 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환장애와 신체화 장애는 두 개가 잘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는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전환장애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신체적인 불편감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데 이 전환을 똑같이 시키지만 이게 신체 오감, 감각기관이나 수의근 쪽으로 오면 이건 전환장애예요. 그 이외에 증상이 오면 그거는 신체화 장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두 개를 보면 전환장애는 그 애들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자, 어떤 그 극작가가 있어요. 극작가가 있는데 내일까지 원고를 넘겨야 돼. 마감 시간이 내일이야. 근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시력 소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갑자기 오른쪽 팔이 마비가 돼서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전환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다 해봤어.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특별히 이상이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 의학적으로 뭐 신경이 마비됐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손상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도 전혀 그 오른쪽 팔을 쓸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안저검사를 다 했는데 시력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보이지가 않아. 이런 것들은 전환장애예요. 감각기관이나 수의근이라고 하는 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우리가 팔 근육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렇지만 심장 근육은 내가 지금부터 심장 10번 뛸게. 3번만 뛸게. 이렇게 한다고 돼요? 안 되죠. 심장 근육은 불수의근이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이고 팔다리 근육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이잖아요. 이렇게 수의근과 이런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신체 기능의 변화가 왔다고 보여지는 거는 전환장애예요. 그런데 이게 그 이외에 이제 오는 거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간다든지 이런 거는 신체화 장애, 신체형 장애라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가려니까 너무 배가 아파.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엄마가 또 배가 아프니까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학교 못 가겠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오늘 학교 안 가야겠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배가 아픈 것이 살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신체형 장애, 신체화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환장애와의 차이점을 본다면 전환장애는 수의근 또는 감각기관에 이런 이상이 느껴지는 것이 전환장애이고 신체화 장애, 신체형 장애는 그 이외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불수의근이 아닌 것과 감각기관이 아닌 쪽에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 그런 쪽에 포커스가 되는 것은 신체화 장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잘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잘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래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